아름다운 역사 이야기, 이조참판 고유와 정부인 박씨. 조선 숙종 때의 일이다. 아직 나이가 스물이 되지 않고 허름한 옷차림을 한 젊은 청년이 경상도 밀양 땅에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고유다.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물리친 고경명의 현손이었지만 부모를 어린 나이에 여의고 친족들의 도움도 받지 못해 외롭게 떠도는 입장이었다. 밀양 땅에 이르러서는 생계를 위해서 남의 집 머슴을 살게 되었다. 비록 머슴살이를 살고 있고 학문이 짧아서 무식하였지만 사람됨이 성실하였고 언변에 신중하였고 인격이 고매하였으므로 대하는 사람마다 그를 존중하여 주었으며 사람들은 그를 고도령이라고 불러주었다. 그 마을에는 박좌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박좌수는 관청을 돕는 아전들의 우두머리였지만 박봉이었고 중년 나이에 상처를 한 후에 가세가 매우 구차하였는데 효성스런 딸 하나가 있어 정성껏 아버님을 모셨으므로 가난한 가운데도 따뜻한 밥을 먹으며 살고 있었다. 고유는 그 마을에서 달을 넘기고 해를 보내는 가운데 어느덧 그 처녀의 효성과 현숙한 소문을 듣게 되고 먼 빛으로 보고 그 처녀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처녀에게 연모의 정을 품게 되었다. 내 처지가 이러하거늘 그 처녀가 나를 생각해 줄까? 그 처녀와 일생을 더불어 산다면 참 행복할 텐데. 벌써 많은 혼사가 오간다고 하는데 한번 뜻이나 전해보자. 그래, 부딪혀 보자고. 그러던 노을이 곱게 밀려드는 어느 날의 고유는 하루의 일을 마치고 박좌수의 집으로 찾아갔다. 본래 박좌수는 장기를 좋아하였으므로 장기판부터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실없는 말처럼 그러나 젊은 가슴을 긴장시키며 품었던 말을 꺼냈다. 좌수 어른, 장기를 그냥 두는 것보다는 무슨 내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자네가 그 웬 말인가? 듣던 중 반갑구먼. 그래 무엇을 내게 하려나? 좌수는 이웃집에서 비접하는 막걸리나 파전을 내기라도 하자는 건가 생각하며 웃어 넘겼다. 이왕 할 바에는 좀 큼직한 내기를 합시다. 이러면 어떨까요? 제가 지거든 좌수댁에 머슴살이를 3년 살기로 하고 좌수님이 지거든 내가 좌수님 사이가 되기로요. 박좌수는 그제서야 고유의 말이 뼈가 있는 말임을 알았다. 애끼 사람아, 금옥 같은 딸을 자네 같은 머슴꾼에게 주겠는가? 어찌 자네 따위나 주려고 빗발치는 청혼을 물리치고 20해를 키웠다던가. 고유는 박좌수에게 무안을 당하고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되돌아갔다. 그런데 고유가 돌아간 뒤에 박좌수와 고유가 말다툼하는 것을 방에서 듣게 된 딸이 물었다. 아버님께서 뭐 때문에 고도령을 그렇게 나무라셨습니까? 그 군정이 글쎄 나더러 자기를 사이로 삼으라는구나. 그래서 내가 무안을 줘서 보냈다. 박좌수는 다시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말하면서 딸의 고운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버님, 그이가 어때서 그래요? 지금은 비록 빈천하나 본래는 명문사족이었고 또 사람이 듬직하고 그렇게 성실한 거려. 오히려 박좌수의 딸은 처녀의 수줍음 탓에 얼굴은 불그레졌지만 얼굴 두 눈에 가득히 좌수를 원망하고 있었다. 그러자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와서 좌수에게 혼인을 지내도록 하라고 권하여 마지 않았다. 마치 자신들 집안의 일이냥 우겨대자 좌수도 반대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물 한 사발 떠놓고 젊은 청년과 처녀의 혼례가 이루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모은 돈으로 술동이를 받아놓고 고기와 과일을 먹고 마시며 그들 한 쌍을 축복해 주었다. 화촉동방의 밤은 깊어지고 고유와 신부는 촛불 아래서 부부의 연인 초야를 치루었다. 고유는 가난하였으나 행복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뿐이었다. 그러나 색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꿈 같은 말이 아니었다. 서방님, 그를 아시나요? 부끄러우나 배우지 못했소. 그를 모르시면 어떠하시나요? 대장부가 그를 알지 못하면 사망 갑족이라도 공명을 얻을 길이 없는 법입니다. 색시는 고유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말을 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10년 작정을 해서 서로 이별하여 당신은 그를 배워서 과거에 오르기로 하고 첩은 길쌈을 하여 세간을 모으도록 해요. 그렇게 한 뒤에도 우리들의 나이가 30이 되지 않으므로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 부부가 헤어지는 것은 쓰라리지만 훗날을 위해 고생하기로 해요. 색시는 고유의 품에 안기어 눈물을 끊임없이 흘렸다. 고유의 두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는 색시의 두 손을 꼭 잡았다. 긴 세월 접어두었던 학문의 길을 깨우쳐주는 색시가 어찌 그리도 사랑스러운지.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 법이다. 아직도 동이 트지 않은 새벽녘의 고유는 짧은 첫날 밤이 세자 아내가 싸준 5필 배를 짊어지고 입지 출관양했다. 그는 그렇게 떠나서 어느 시장에서 배를 팔아 돈으로 바꾸고 스승을 찾았다. 돈을 아끼려고 남의 집 처마 밑에서도 자고 빈 사당 아래서도 밤을 새워가면서 스승을 찾아 발길은 합천 땅에 이르렀다.
고유는 인품과 학문이 높아 보이는 듯한 사람에게 예를 올리고 그를 가르쳐 줍시사 청했다. 그리하여 그는 어린 학동들과 함께 천자문을 처음 배웠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시작했으나 5, 6년이 지난 후에는 놀라움 속에서 고유의 글은 실로 대성의 경지에 도달했다. 스승도 탐복하면서 칭찬을 하였다. 내 뜻이 강철처럼 굳더니 이제는 학문이 일취월장하였구나. 너의 글이 그만하면 좋기 과장해서 독보할 만하다. 나로서는 더 가르칠 것이 없으니 올라가서 과거나 보도록 하여라. 고유는 그동안의 신세를 깊이 감사하며 그곳을 물러나서는 해인사로 들어갔다. 그는 거기서 방 한 칸을 빌린 다음 사정을 말하여 밥을 얻어먹으면서 상투를 메어 달고 다리를 찌르며 글을 익혔다. 어느 해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 숙종대왕이 정시를 보이라는 영을 내렸다. 뜻은 헛되는 법이 없었다. 고유는 처음 치르는 과거에서 장원급제하였다. 그 후에 고유는 조정에서 왕을 모시게 되었다. 왕을 가까이 모시던 어느 날 소나기가 쏟아져서 처마에 그 소리가 요란하였기에 왕은 대신들의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숙종은 혼잣말을 하였다. 신료들 소리가 빗방울 소리에 방해되어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그것을 고유는 초지에 받아쓰기를 처마에서 나는 빗방울의 소리가 귓가에 어지러우니 의당 상감께 아래는 말은 크게 높여라 하니 주서들이 모두 글 잘 한다고 칭찬하였다. 왕은 쓴 글을 가져오라 하여 본 다음에 크게 기뻐하여 물었다. 너는 누구의 자손이냐? 신은 재봉 고경명의 현손이옵니다. 충성된 재봉이 손자도 잘 두었군. 그래 고향 부모께서는 강령하시더냐? 일찍 부모를 여의었습니다. 그럼 처자가 있겠구나. 예, 있사옵니다. 그날 밤 숙종대왕은 고유를 따로 불러서 그의 사연을 사적으로 듣고 싶어 하셨다. 고유는 감히 기망할 수가 없어서 떠돌아다니다 밀양 어느 마을에서 머슴을 살게 된 이야기며 거기서 장가를 들었고 첫날 밤에 아내와 약속을 하고 집을 떠나서 10년 동안 공부를 한 그의 이력을 모두 아랬다. 그러면 10년 한정이 다 되었으니 너의 아내도 알겠구나. 모를 줄 믿사옵니다. 과거에 오른 지가 며칠이 안 되어 아직 통지를 못했습니다. 응? 그래? 왕은 그 자리에서 이조판서를 불러들여 현 밀양부사를 다른 고을로 옮기고 고유로 밀양부사를 임명하라고 분부하였다. 그리고 다시 고유를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너를 밀양 땅으로 보내니 옛날 살던 마을에 가서 아내를 만나되 과객처럼 차리고 가서 아내의 마음을 떠봐라. 과연 수절하며 기다리고 있는지 변심을 했는지 그 뒷이야기가 나도 궁금하구나. 고유는 부복 사언하고 물러나왔다. 그는 왕이 명한 대로 하인들은 도중에 떼어놓고 홀몸으로 허술하게 차린 다음에 옛마을을 찾았다. 그러나 집터에는 잡초만 무성할 뿐이었고 사람의 그림자도 없이 버려진 지 수년의 세월이 지난 것으로 보였다. 고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못 믿을 것이 여심이라던가 첫날 밤에 맺은 굳은 언약이 가슴속에 사무치건만. 마침 가까이 소를 끌고 가는 노인을 보고 박좌수집 형편을 물으니 그가 고유인 줄은 못 알아보고는 늙은 이는 아는 대로 일러주었다. 박좌수 어른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3년 전이었군요. 병으로 죽었지요. 그에겐 딸이 하나 있지요. 벌써 10년 전에 이 마을에서 머슴을 살았던 고도령에게 시집을 갔는데 첫날 밤에 신랑이 자취를 감추어버려 혼자 되었지만 신기하게도 첫날 초야에 아들이 하나 생겼어요. 참 똑똑하죠. 그 여자는 현숙하고도 어찌나 부지런했던지 남편이 없었는데도 크게 가산을 일으키더니 땅과 살림이 무수하고 건너편 산 밑에 100여 호가 넘는 대촌을 이루어 놓았어요. 고유는 너무도 기뻤다. 가산을 이뤄놓은 사실이 아니라 사랑의 언약을 지키면서 자신을 기다려줬다는 사실 때문에. 고유는 노인에게 살해하고 자신을 따른 군속들에게는 주막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어스거슥 어둠이 마을을 감싸올 무렵에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제일 큰 집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구걸하는 소리를 질렀다. 얻어먹는 인생이 한 그릇 밥을 바라고 왔소이다. 사랑방에서 늙은 스승한테 글을 배우고 있던 소년이 그 소리를 듣고 나왔다. 들어오세요, 손님. 고유는 그가 아들인 줄 알면서도 짐짓하니 처마 밑에서라도 좋네. 라고 하였다. 아니, 올라오세요. 우리 집에서는 과객을 절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굳이 올라오라 함으로 모시기는 채 올라가 운목에 쭈그리고 앉았다. 저 그런데 손님의 성씨는 무엇인지요? 비렁뱅이에게 무슨 성이 있나. 남들은 고가라 하지만. 그러자 소년의 눈이 더욱 빛났다. 그럼 손님 처가의 성씨는요? 10년 전에 장가들어 첫날 밤을 지내고는 헤어졌으니 무슨 처가랄 것이 있을까? 그 대코야 박좌수댁이었지만 그때 박씨 부인이 사랑의 과객이 들었는데 성이 고씨라고 하는 바람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아들이 나왔다. 아들의 눈은 기쁨과 설렘으로 어머니의 눈빛을 확인한다. 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들 손을 잡고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비록 10년을 떠나 살았지만 한눈에 알 수 있는 남편이라 기쁜 나머지 반가운 눈물을 흘렸다. 오래 그리던 회포에 쌓인 이야기를 꺼내 놓으며 10살 먹은 아들을 인사시켰다. 고유는 그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여전히 힘없는 소리로 그의 그간 지난 일을 꾸며댔다. 그렇게 집을 떠나서는 뜻을 이루어 보려 하였으나 운수가 사나워서 배를 판도는 도적을 만나 빼앗겨버리고 이리저리 유랑걸식하여 다니자니 그를 배울 힘도 나지 않았거니와 서당이 있어 그를 배우려 해도 돈이 없으니 가르쳐 주려는 사람도 없었소. 세월만 허비하고는 그는 한자도 배우지 못하고 이렇게 비렁뱅이가 되었소. 그러나 부인은 조금도 원망하거나 민망해하는 빛이 없이 사람의 궁달은 모두 운수에 있다고 하면서 그가 벼로도 수천석 추수를 장만해 놓았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고 하였다. 그리고 좋은 의복과 음식을 들여놓으면서 도리어 남편을 위로하여 주었다. 고유는 음식상을 앞에 두고 부인이 주는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런데 부인의 눈길에 남편의 겉옷이 걸렁뱅이 옷차림이지만 속옷은 새하얗고 깨끗하였으며 허리춤에는 관리들이 차는 명패가 흔들거리고 있었으니 놀랐다. 서방님,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나와 동행하던 사람이 있으니 그들도 불러들여 함께 먹어야 하겠소. 부인이 하인을 시켜 그 사람을 사랑방으로 모셔드리라 하였다. 하인이 나가서 문 밖에 서 있는 과객을 보고 들어가시자고 하자 그는 들은 척도 않고 대로에 나가더니 품에서 호적을 꺼내어서 높이 불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수십 명의 관속들이 달려와 안으로 들어가서는 도열하였다. 그리고 박씨 부인을 향해 문안 인사를 아뢰고 야단이었다. 문 밖에 서 있던 과객은 고유의 지시를 받은 군관이었다. 고유는 그제서야 박씨 부인에게 말했다. 우리 부부의 사연을 들은 상간마마께서 지시한 것이라오. 당신의 마음을 떠보려고 한 것이 결코 고의가 아니었어. 군속이 관복을 가져오니 갈아입고 박씨 부인 앞에 당당하게 선 남편을 본 부인의 기쁨은 어떠하였으랴. 그 이튿날부터 3일간 크게 잔치를 베풀어 동리의 남녀노소를 청하여 실컷 먹였다. 박씨 부인은 그동안 모아놓은 전답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처음으로 그를 깨우쳐 주신 서당의 스승과 해인사 스님들에게도 많은 보은의 패백을 보냈음은 물론이다. 고유는 얼마 안 있어 벼슬이 경상감사에 올랐다가 이조참판에 이르렀으니 숙종과 영조, 정조 등 3대를 모시면서 영화로움이 말할 것도 없고 부인도 나라에서 지정한 정부인이 되어 늦도록 복록을 누렸다고 한다.